그러면 3년 4년 전에는 네. 유틸리티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전력기기 리포트를 냈었을 때 사람들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때는 현일레기 주가가 먼저 올라간 상황에서 이게 뭐야 뭐야라고 이제 다들 물음표만 있었는데 네. 리포트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사이클이 못해도 한 2, 3년은 갈 것 같다. 2023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운 좋게도 또 주가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네. 2022년도부터 커버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2023년 3월부터인데 뭐 사실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건 26년 하반기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있었죠. 네.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제 리포트는 22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관심이 있었고 네. 이제 23년 3월에 이렇게 냈습니다. 응축을 해서 네. 23년도부터 네. 내가 쓰겠다. 네, 나밖에 맞습니다.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건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그 리포트를 쓰실 때는 어쨌든 간에 업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시각들이 나온 거잖아요. 좀 괜찮은 것도 보인 거고. 네. 이 정도까지 주가가 갈 거라고는 사실 어떻게 효성중공업이 지금 뭐 목표 주가가 300만 원 나온 상황인데 네. 그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꿀 일이었죠. 10만 원대였죠? 네. 그렇죠. 10만 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력기기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수소 회사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었다 보니까 그다음에 건설도 그렇죠. 네, 해링턴 그리고 플레이스 막 건설 막 PF 때문에 빵빵 문제 있고 터지면서 되게 안 좋은 회사 아니야? 뭐 이런 인식들이 그때는 많았었죠. 근데 그만큼 뭐 상정은 벽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라보셨을 때도 네. 슈퍼 사이클 혹은 빅 사이클 아니면 좋은 사이클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때보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저는 1차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1차 사이클은 2022년부터 2024년 바이든 정권 때였습니다. 네. 이때는 노후 교체 수요, 노후 전력기 음. 교체 수요, 그리고 신재생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고요. 2022년에 시작됐고 23년, 24년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제 손에서 약간 손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완전 벗어났던 거는 AI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그리고 주가 상승할 줄은 저도 이제 좀 몰랐었죠. 음. 그래서 지금은 2차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 2025년 이후부터는 2차 사이클이다. 그리고 2차 사이클의 특징은 AI로 인한 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개괄적으로 지금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과 어떤 분위기를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력기기부터 원전까지 해주실 거니까 한번 네. 여쭤볼게요. 3분기가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300만 원이 이거 300만 원이 저도 진짜 황당한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죠. 뭐 10만 원, 20만 예전 원 봤었을 주주였던 때. 네. 옛날 8만 원대 주주였던 사람 입장에서는 음, 와 20배, 30배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그때 볼 때는 그냥 중공업 회사 수소 회사로 그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전선은 거의 뭐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어때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내년도에도 숫자 잘 찍힐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예. 관세입니다. 그래서 어. 관세 비용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현대나 효성이나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초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변압기 주가들도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그 부과된 것만큼 고객사들한테 가격으로 전가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지금 실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일렉트릭 제목으로 이제 3분기 리뷰 제목으로 트럼프도 막지 못한 변압기라고 한 것도 예. 관세 이슈가 그냥 다 상관없이 그냥 사이클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비용의 증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업황별로 센 업황은 음, 내가 고객들한테 전가할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네. 여기 전력기기 쪽은 지금 음. 전가를 하는 쪽으로 가서 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력기기가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예. 그리고 뭐 ESS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품목으로 봤었을 때는 변압기가 제일 좋습니다. 변압기의 어. 수요 그리고 업체들의 협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고객사들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있고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마진이 좋아진 거죠. 제일 안 좋은 쪽이 어떻게 보면 가정용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뭐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ESS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배터리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아. 관세를 뭐 40% 맞아요, 추가 맞아요. 관세를 막고 있는데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전혀 못하라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런 회사들은 중간에 껴가지고 마진이 쥐어 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한 5%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아. 관세 효과로. 변압기 회사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업황이 얼마나 강하고 공급자 우위 시장인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요계로 따지면은 1등 가수네요. 1등 가수죠. 이렇게 네. 뭐 계속 계약 금액 올리고 해도 올리고. 갑이고 뭐 그런 거죠. 예, 네. 재계약 기간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이거 행사비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요즘 바빠요. 네. 약간 이런 게 뭐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굳이 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협상력이 협상력이 그만큼 그렇게 좋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 협상력이 네. 지금 좋잖아요. 네. 내년 후년에도 좋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유지가 될 텐데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 사이클을 네. 전망을 하려면은 고객사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변압기 누가 사가냐?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이 사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한전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이들 회사들의 어닝콜을 들어보면은 항상 5년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줘요. 자기네들이 5년 뭐 전력 수요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 같고 네네. 캐펙스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놓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업체들의 캐펙스 가이던스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에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전기 건설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어, 발전기 연결하는데 전력기기 전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 많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는데 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어닝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 회사가 텍사스랑 미국 북동부에서 전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765kV 초대형 변압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변압기를 자기네들이 수주를 했고 이러한 초고전압 변압기가 있어야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대형 공장들을 유치하는데 자신들의 경쟁 우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65kV 변압기 누가 만들고 있냐고 하면은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돈을 풀면은 한국 회사로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대체제는 없는 거예요? 이 765kV 변압기가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입증이 된 회사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변압기 회사들이 있는데 대기업인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정도만 만들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GE 버노바 아니면 미쓰비시 이런 탑티어 업체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HBM처럼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인 거죠. 아무나 못 아. 들어오고. 그래서 마진이 다른 변압기들보다 높고. 훨씬 더 높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끼는 게 어렵지 딱 끼어 들어가면은 그냥 그 완전히 고마진의 제품들을 여기만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 변압기 전력기기 공급 업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변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대정전이 일어나면은 이 소송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거고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계 그리고 유럽계 전력기기 회사들만 이렇게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이번 2023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었는데 그동안 쓰지를 않았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입증을 해가면서 실적들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딱 써보니까 못 괜찮죠. 바꾸는 거지. 그렇죠. 네. 약간 쿠팡 같은 친구네요. 그렇죠. 한번 한번 쓰면은 쓰면 뭐- 끊기가 어렵고. 저희 방송도 그래요. 그렇군요. 처음 보는 게 어렵지. 이게 네. 보고 나면은 굉장히 또 매력도가 높은. 네. 왜 코웃음 치시죠? 아니면 저도 한번 방송 자주 봐야 되겠어요. 자주 보세요. 이게 네. 이제 한 번 출연하면 또 끊을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1차, 2차 사이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AI가 붙었다 아닌다 이거예요? 1, 2차 사이클의 차이는?
그렇죠. 그리고 유틸리티 회사들의 성격이 좀 많이 변했다. 1차 음. 사이클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전력 수요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2023년 여름에 저도 이제 휴가 갔을 때여가지고 딱 기억이 나는데 누가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머스크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3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건데 전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2023년에 떠들어댔었어요. 예. 근데 유틸리티 회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3년에도 네. 24년에도 정작 그런 캐펙스 가이던스를 올린 거는 25년부터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였냐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유틸리티 업체들이 과거 닷컴 버블 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미리 발전기들을 다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정작 까보니까 생각보다 그만큼 안 돼. 수요가 안 나왔던 네. 거죠. 그러면서 그때 미국- 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뭐 캘파인이라는 뭐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도 도산을 했다 보니까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유틸리티 회사들은 과거에 학습 경험이 있다 보니까 투자들을 계속 밀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전력 공급해달라, 계약해달라, 너네들이 유틸리티 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해주겠다라고 하니까 25년부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주가 역시도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눈높이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 유틸리티가 돈을 많이 푼다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도 실적 역시도 사실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나요, 그러면? 환율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미국으로 나갈 때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력기기 회사들도 마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뭐 800 VDC 네. 아키텍처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약간 네. 이제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엔비디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을 조금 더 강조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10월에 엔비디아의 기술 블로그에 800 VDC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AI 팩토리로 넘어가는데 전력 공급의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 엔비디아에서 자기들 위주로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블랙웰 제품 출하하고 있는데 루빈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GPU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이제 수급을 받을 때 200볼트에서 400볼트로 전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전압을 2배 가까이 800볼트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800 VDC의 개념인 거죠. 아. 그래서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전류를 내릴 수가 있고 예. 전류가 낮아지면은 저항이 줄어들고 음. 저항이 줄어들면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뭐 열 관리 기업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를 뭐 심지어 바다에 빠뜨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는 게 발열 문제를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GPU 성능을 100% 발휘를 하고 싶은데 이 발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800볼트로 고전압으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비전인 거죠. 그러면은 800볼트 받은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이 전력기기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냥 싹 싹 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내부 인테리어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집 리모델링을 싹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보면은 전력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력 분배기,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환기,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엔비디아가 바라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번잡스럽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조금 깔끔하게 초고압으로 800볼트로 바꾸면은 전력기기 시스템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그린필드에서 완전히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00볼트로 이제 넘어가게 돼 갖고 초고압으로 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그럼 네.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비나텍이라는
커패시터를 만드는 회사들을 예. 저는 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800VDC 아키텍처가 전압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ESS를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 ESS가 왜 필요하냐면은 AI 팩토리의 전력 부하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초 안에 이 렉 안에 있는 GPU가 가동이 되면은 초 단위로 전력 부하가 확 올라가는데 아, 이거를 공용 전력망에서 끌어올려면은 반응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다가 ESS 또는 커패시터를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조기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옆에서 바로 전력을 방출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보조 전력 장치로서 ESS 커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커패시터 만드는 회사가 LS 머티리얼즈, 비나텍 이렇게 두 회사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ESS 쪽은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고 커패시터 쪽이 조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자동차가 달려갈 그렇죠, 때 그렇죠. 예. 출력을 넣어줄 바로 때 부스터 역할처럼 전력을 쳐줄 수 빵 있는. 쳐줄 수 있는 게 ESS 커패시터 역할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어, 커패시터 만드는 회사들의 최종 시장이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네. 풍력 발전기 그리고 연료 전지의 부품으로서 음. 커패시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간도 많이 쏟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쪽이에요? 800VDC 이쪽입니다. 저는 이제 볼트 생각하면은 좀 사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100만 네. 볼트 피카츄밖에 생각. 텔레그램에 피카츄 아저씨라고 유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뭐 하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요? 예. 저는 그냥 회사에서 월급 잘 받고 음, SK증권에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면서 그거면 됩니다. 예. 뭐 하나 또 짓궂게 장난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시네. 네. 액tive 냉각이나 그러면 이쪽도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침 냉각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렉을 이제 특수 용액에다가 빠뜨리는 건데 예. 이거는 좀 아직은 시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리퀴드 쿨링, 이제 순행식 냉각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행식, 네, 그렇죠. 그 노란색 파이프 막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한국에도 몇몇 기업들이 이제 언급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외에 있는 버티볼딩스가 버티볼딩스가.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전력 전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장 종료할 때가 거의 됐는데 아유, 시간이 벌써. 네. 너무 재밌게 설명을 평소에 말씀을 이렇게 좀 조용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원래 스타일이 좀 조용조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도 사석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럼 할 말 다 하고.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 앞에서만 할 말을 못 하고 결혼하셨구나. 결혼하고 이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예. 더 이제 열심히 하죠. 슈퍼 을이 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원래 발언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력 관련 얘기니까 저쪽에서 우리 또 잡고 있는 게 우리 허 기자가 네. 오늘 좀 디렉팅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만만치 않게 또 이제 공감을 하나 봐요. 혼자 끄끄거리고 있어요. 저 끝에서. 예,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사실 뭐 주가 올라갈 때는 이런 얘기 좀 해도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오셨으니까 좀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 건데 네. 원전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좋다가 음, 올해 특히 좋았다가 만우가 때문에 또 한 번 좋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 기준으로 10만 원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요즘에 이제 속쓰리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네. 어때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주가만 바라보거든요. 네. 이제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원전주를 바라볼 때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장 중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님들의 스타일이 뭐 원전의 뭐 경제성 아니면은 뭐 공급망 측면에서 뭐 한국이 중요하다 이런 접근법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해도 분명 중요하죠.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원전주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멀티플 PER이고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예. 변하지 않는 한은 내년에도 완전 좀 주도주 역할로 자리매김 또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가장 변한 게 뭐냐면은 예. 에너지 경제성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우리가 환경이었잖아요. 탈탄소, ESG.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주가들이 날아갔는데 네. 트럼프 들어서는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렴하게 대량의 발전을 할 거냐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원전이 부각을 받고 미국에서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튀었죠. 사실 예. 튀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정권에서 뭐 원전 수출 많이 하겠다 그리고 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선정되더라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제 움직였냐? 트럼프 당선되고 5월에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날라갔죠.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보는 거는 사실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그게 사실은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완전 좀 핀트를 잘못 잡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때 당시에 공통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원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교집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도 전력 수요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그냥 중론이었잖아요. 초당적으로 네.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당시에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었고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뉴욕 시장으로 맘다니 시장이 당선이 네네. 됐는데 그거 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이제 언론 기사도 많이 발간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셰릴 뉴저지 당선자의 입이에요. 그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선되고 첫날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들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 실물 경제가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나온 해결 방법이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하겠다. 그 다음에 원자력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원전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간에선 그런 얘기 있었죠. 미국 쪽을 바라볼 때 뭐 오클로도 있고 지금 네. 뭐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원전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SMR 네. 관련주. 근데 최근에 엄청 떨어졌던 게 음, 이게 뭐 셧다운 이슈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이런 행정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못 나가면서 막혀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셧다운 이슈 때문에도 네. 분명히 주가가 영향을 줬는데 네. 더 직접적인 거는 이제 오클로도 그렇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센트러스 에너지도 그렇고 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거든요. 돈이 좀 그래서 없었나 봐요. 예, 아무래도 네.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보면은 기술 개발 기업들입니다. 지금 예. 매출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 수혈을 하면서 이제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직접적인 영향은 좀 유상증자 효과가 좀 컸었다. 근데 더 큰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모멘텀은 저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랑 어느 정도의 협력이 잘 돼서 네, 우리 기술력들이 이제 뿜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표현대로 해보자면. 네, 그럼 한미 원적 협력이라고 뭐 마누가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마누가의 시너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한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있는데 거기랑 안 한다면서요? 프랑스랑 사실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역사 선생님이 꿈이어가지고 역덕후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프랑스도 유럽 내에서 작은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해가지고 예. 항상 미국과 우리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서방 국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가 사실 미국 입맛대로 그런 원전 건설을 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한국의 원전 시공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그런 공급망이 한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시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소송 같은 것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막에다가 이제 원전 건설해도 금방금방 지어주고 제대로 운영을 해주니까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제가 조선 섹터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조선 공급망이 살아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마스가 한다 그러죠. 네, 예. 원전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도를 들고 있지만 그거를 실현을 해줄 시공기업 그리고 원전 주기기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만큼 음, 충분히 한국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협상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이게 원전의 수혜들을 이제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 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밸류에이션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아, 그게 사실은 좀 되게 난해한 난해한 부분이에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예.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 이런 전력기기 회사들은 멀티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EPS 뭐 PER이 뭐 30배면은 좀 비싼 것 같다. 20배면은 싼 것 같다. 음, 이런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멀티플은 네. 사실은 끝도 갓도 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원전 수주를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 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8년 뒤에 인식을 합니다. 아, 왜냐면은 이제 뭐 기간이 있으니까. 인허가도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예.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준비 기간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착공 들어갈 때 이제 주기기를 납품이 되고 그때부터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멀티플이 몇 배가 적당하다라고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정치 지형도로 풀어드리는 게 이 정치 지형이 살짝 변화하게 되면은 그 멀티플이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보면은 네. 실적은 별로였는데 목표 주가는 올린다라는 네. 애매한 리포트가 좀 나오긴 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헷갈려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볼 때는 좀 실적은 약간 중요도를 낮추고 미래 수주 잔고 그리고 수주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예.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뭐 저는 아직은 그 목표 주가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 보면은 이 수주 잔고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미래 전망을 이제 좀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내 있으니까 얘네들이 해줄 만한 것들을 다 이제 땡겨가지고 네, 한번 내보니까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실적은 좀 별로였어.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네, 정치 지형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네, 한국전력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아, 네, 오늘도 한 5%인가? 예, 7% 뭐 한 올랐던 것 5만 원 같은데. 가까이 지금 가긴 네, 하는데 네, 이게 원전 수혜도 있고 요금 인상도 있고 음, 좀 복합적이긴 하잖아요. 이 네, 친구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투자 의견을 홀드, 보유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적 그리고 멀티플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틸리티 회사,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한전 주가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얘네가 시총 2, 3위였어요 그때.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전인 이명박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올려놨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익이 실적이 너무 굉장히 잘 좋으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거든요. 지금 역시도 비슷한 국면이에요. 이미 전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인상을 했고요. 전기요금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한국전력의 실적은 정말 좋고 앞으로도 한 상당 기간 한 개, 두 개 분기 정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보유 의견, 홀드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거는 멀티플이 조금 과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역사적인 PBR이 0.2배에서 0.4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뭐 아무래도 신사업을 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PBR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0.7에서 0.8배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음. 물론 한국전력이 자회사로 한수원이 있고 예. 한수원이 해외 원전 수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한국전력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직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멀티플 측면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송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섹터 비중을 좀 맞춰야 되다 보니까 한전을 사기 싫어도 어느 정도 사야 되는 그런 규칙 있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종목을 압축해서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이렇게
진짜 원전주들로 싹 몰아가는 게 저는 더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음, 역사적인 PBR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통상적으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는데 네, 레벨업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 말씀해 주신 한전이 0.2에서 0.4인데 지금 0.7이야. 네, 그럼 이제 0.7에서 0.9가 뉴 노멀이 되는 이런 음, 상황도 펼쳐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리레이팅, 네.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재평가가 유지가 되려면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탑라인이 변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거나 뭔가 혁신적인 제품, 뭐 신사업이 있거나 신사업이 있거나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한전이 것들이 불닭볶음면은 안 예, 재밌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한국전력의 원전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음. 과연 매출액 성장률을 유의미하게 더 아. 가속화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 가능성은 약간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력적으로 한전이 갑자기 신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음, 완전 주가를 다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네, 거기서 비중이 얼마나 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한테 밸류에이션을 다시 주는 거는 아직은 그렇죠. 홀드 관점이다. 그렇죠. 전력 판매 사업만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원전 수출 몇 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매출액 성장률을 자극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음. 그러면은 오늘 전력기기하고 원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얘네가 요즘에 좀 따로 움직여요. 코스피 올라갈 때 뭐 어떤 날은 원전주만 따로 올라갈 때도 있고 음, 뭐 어떤 날은 전력전선은 보통 반도체랑 같이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고점이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가격에 52주 신고가에 붙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뭐 투자를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니까 제가 둘러둘러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시는 게 접근이 좀 좋을까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네. 지금 사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만큼 그 유틸리티 회사들의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반면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조금 주가가 그 장기 사이클이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죠. 주가가 조금 눌려 있으니까 눌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주 역시도 상당히 지금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인생을 걸고 거기에 음, 몰빵 뭐 이런 거 안 된다. 예,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예. 부분이고 제뭐 권한 뭐 이런 것도 많이 벗어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러프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까지 자막을 쳤는데 그거는 좀 이제 자막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웃고 있어요. 저기 본인이 넣어놓고 자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끝날 네. 시간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편하게 또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중간중간 약간 농담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좀 하기도 하고 예. 되게 편하게 진행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